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세션의 주제는 디지털 자본의 시대입니다. 디지털 전환의 시대다 보니까 자본도 디지털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블록체인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NFT와 디파이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주제인 블록체인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를 발표해 주실 한성대학교 조재우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블록체인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킨가 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될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조재우 교수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블록체인은 빠르게 성장해왔습니다. 시가총액은 3억 원에서 2천조 원 이상으로 7,000배 이상 상승했으며 토큰 수는 최초의 블록체인인 비트코인 1개에서 지금은 7,000개 이상으로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수는 100명 이하에서 100만 명 이상으로 혹은 1000만 명이 될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빠르게 또 증가해 왔습니다. 실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록된 이런 그래프들을 봐도 우리는 블록체인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활성화된 주소 수만 보더라도 비트코인은 최대 110만 개까지 상승했으며 이더리움 60만 개까지 상승했고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거래되는 전송된 액수만 하더라도 1일 1.4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1초당 약 1,600만 원에 해당되는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매일 132만 건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디파이라든지 NFT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기관은 비트코인의 보유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비트코인, 블록체인 하면은 사기, 아니면 도박 이 정도로만 취급됐지만은 지금은 이렇게 ETF라든지 공개기업, 비공개기업 등이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는 하나의 자산으로서 취급받고 있고 이들이 모은 비트코인은 148만 개 이상, 전체 공급량인 2,100만 개의 7% 이상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지난 10년, 아니 12년간이죠. 블록체인이 지나온 길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에는 비트코인이 등장했고요. 그리고 2011년에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2012년에 첫 번째 반감기를 맞게 되었고 그 이후 시장이 급격하게 활성화되다가 성장하다가 2014년 초에 마운틴 곡스라는 거래소 해킹 사건으로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스테이블코인이 등장하고 이더리움이 등장하고 그리고 미국 뉴욕주에서는 비트 라이센스라는 제도권 편입에 대한 첫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16년 비트코인이 두 번째 반감기를 맞고 또다시 암호자산, 가상자산 시장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이때 ICO 버블이 있었고요. NFT가 최초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18년 1월에 우리나라에서 거래소 폐쇄 발언이 있고 나서 다시 시장은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그런 겨울 속에서도 디파이가 나왔고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에는 세 번째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었고 다시 가상자산 시장은 광풍을 맞게 되었습니다. 올해 1월에는 테슬라가 비트코인 투자를 발표했고 하지만 5월에는 중국이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또 8월에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침을 반복하면서도 블록체인은 끊임없이 확장해 왔습니다. 개인 차원에서 보면은 옛날에는 2010년, 11년에는 긱과 너드들, 즉 컴퓨터 괴짜들 정도만 사용하던 것이었는데 2013년, 14년에 들어서는 얼리 어댑터들이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2017년, 18년에 들어서는 일반 대중들이 블록체인,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다 알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업 측면에서는 2015, 16년 이더리움이 등장하면서 블록체인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했고 이제 올 초 같은 경우 테슬라 같이 공개 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런 기업들도 더 많이 블록체인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지금 저개발 국가 중심으로 블록체인을 받아들이고 있고요. 엘살바도르나 파나마, 브라질 같은 곳들이 있고요. 앞으로 또 이것은 점차 확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근데 이렇게 블록체인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데 도대체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 한번 반문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블록체인을 분산 장부라든지 분권화 데이터베이스 정도로 정의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의 본질을 다 담아내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전망, 통찰력 있는 전망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고, 저는 그 중에 두 가지를 신뢰가 불필요한 시스템, 그리고 가치 레이어라는 것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것들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관점과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산업을 제대로 전망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입니다. 먼저 신뢰가 불필요한 시스템, 영어로는 트러스트리스 시스템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블록체인 업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Don't trust, verify라는 말인데요. 신뢰하지 말아라, 검증해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할 때 사실 상당히 많은 신뢰를 수반하는 일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린 것 같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할 때 많은 은행들이 사이에 개입되어 있고, 그 과정마다 신뢰라는 것들이 있고, 거기에 또 비용이 수반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국제 송금을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다른 블록체인 통해 한다면 우리는 그 네트워크 위에서 검증만 하는 작업을 거치면 됩니다. 물론 이는 아주 추상하게 됐기 때문에 조금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은, 하지만 우리가 블록체인에서 지향하는 바가 불필요한 신뢰, 비용이 수반되는 신뢰를 최대한 없애고 검증하는, 눈에 보이게 검증하는 것으로 바꿔간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USB 같은 게 하나 있죠. 이게 블록체인 하드웨어 지갑이라는 겁니다. 이 하드웨어 지갑은 24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비밀키, 소위 비밀번호로 보호가 됩니다. 이 24개의 비밀키만 가지고 있으면은 저는 제가 이것을 통해 하는 모든 거래, 활동들을 검증할 수 있고, 제가 그 위에서 네트워크에서 다른 사람이 검증할 수 있는 전송이나 거래를 또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재밌게도 이 24개 단어 중 하나라도 잊어버린다면은 저는 제 자산에 대한, 제 토큰에 대한 모든 권한을 상실하게 됩니다. 제가 검증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이 지갑은 저를 믿지 않습니다. 제가 검증할 수 있다는 사실만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지 한번 상기해 보죠. 제가 이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때 저는 이런 화면을 찾게 됩니다. 비밀번호 찾기를 누르는 거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비밀번호는 나의 비밀입니다. 근데 내가 잊어버린 비밀번호를 다른 이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에 찾아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건 비밀번호가 아닌 거죠. 이거는 제가 이 인터넷 플랫폼을 믿고서 요청을 한 겁니다. 저희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라든지 게임 업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쉽게 배신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만 보더라도 최근에 해킹 논란도 있긴 했죠. 이 페이스북은 저희에게 많은 정보를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으니까 내놔라 라는 식으로 이제 요구를 하죠. 하지만 얘네는 저희의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타겟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얻고, 그런데 그거를 저희에게 돌려주진 않습니다. 저희에게 검증을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으라고만 하죠. 만약 저희가 페이스북을 검증했다면은 저희는 조금 다른 식으로 저희 정보를 지켰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즉, 신뢰가 불필요한 시스템은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공간에서 자기주권 확립과 연결이 됩니다. 조지 길더는 구글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개인키 소유권, 아까 말한 그 24개의 단어, 그 개인키의 소유권에서 권력이 나온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신뢰가 불필요한 시스템은 지금 우리가 있는 신뢰 기반 시스템과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공존해야 되고요. 하지만 이 블록체인 산업의 전망을 놓고 봤을 때 이 블록체인 산업은 현재 신뢰로만 구성이 된, 신뢰 기반으로만 구성된 시스템을 신뢰가 필요 없는 시스템과 공존할 수 있게 균형을 잡아주는 방향으로 발전을 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가치 레이어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모두가 쓰고 있는 인터넷은 정보 레이어입니다. 이는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정보를 생산할 수 있게 하고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하고 이 모든 과정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할 수 있게 합니다. 반면 블록체인은 정보가 아닌 가치를 디지털화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가치를 생산 가능하고 전달할 수 있게 하고 이를 글로벌한 레벨로 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사진은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진인데요. 합성된 겁니다. 이 금괴, 엄청나게 많은 금괴는
약 15억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밑에 합성된 이 작은 블록체인 하드웨어 지갑, 아까 저희가 본 지갑과 색깔만 다른 겁니다. 여기에 동일하게 15억 달러가 담겨 있습니다. 같다는 거는 15억 달러가 들어있다는 게 같고요. 차이점이라면은 이 금괴는 물리적 가치이지만은 아래에 있는 이 비트코인 하드웨어 지갑은 디지털 가치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디지털 가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가치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이거 허상 아닌가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하고 싶은데요. 디지털 가치 역시 노동의 산물입니다. 단 저희의 물리적인 노동이 아니라 컴퓨터의 디지털적인 노동일 뿐이죠. 근대 철학가인 존 로크는 그의 책 통치론에서 사람이 노동하고 일하는 걸 통해 가지고 사유재산권이 확립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노동을 통해 자기가 재산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와 비슷한 일이 블록체인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CPU하고 전기가 사용됨으로써 디지털 사유재산이 확립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뒷부분도 제가 좀 얘기한 거긴 한데요. 어쨌든 컴퓨터의 노동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 가지고 저희는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치나 뭐 토큰, 화폐 같은 거 만들어내는 거에 좀 어색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불과 300년? 아니지 200년, 300년 전, 200년이죠. 1792년만 가더라도 미국의 화폐 주저법에는 누구나 금이나 은을 가져가면은 달러를 주저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나온 달러는 밑에 골드코인이라는 표현이 쓰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디지털 화폐주의 시대입니다. 누구나 전기하고 컴퓨팅 파워, 뭐 채굴기라든지 그래픽카드라든지 뭐 CPU도 있습니다. 이거를 소모한다면은 누구든지 크립토화된 코인, 암호화폐죠. 요즘 얘기하는. 하지만 가상자산을 주주할 수 있다고 감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디지털 가치는 비단 이제 컴퓨터 파워, 컴퓨터의 노동뿐만 아니라 지금은 NFT라는 토큰 형식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 가치 또한 디지털로 변환하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아래에 보셨듯이 왼쪽에 스노우덴, 에드워드 스노우덴의 그림은 약 780만 달러에 팔렸고 오른쪽에 있는 이세돌 구단의 78수를 기념하는 이 기본은 약 62더, 2억 5천만 원 정도에 팔렸습니다. 그러면 이 디지털 가치 생산 막을 수 있을까요? 중국에서 채굴을 금지했을 때 벌어졌던 일들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왼쪽에 아저씨는 지게에 채굴기를 쥐고 채굴 금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다른 지역으로 채굴기를 옮기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아주머니는 큰 채굴 공장에서 나온 채굴기들을 포장해가지고 해외로 배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사진인데요. 이게 사실 동영상인데 채굴이 금지되자 어떤 사람의 채굴기를 소개했냐면은 여기는 어디냐면은 계곡 옆에 있는 소규모 수력발전소에서 채굴을 하는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어디든 전기, 인터넷, 그리고 컴퓨팅 파워만 있다면은 가치 생산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이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치 전달 거래를 막을 수 있을까요? 나이지리아에서 암호화폐 보유와 거래를 금지했는데 그러자 사람들이 텔레그램, 왓츠앱, 뭐 아니면 기타 저희 같은 카카오톡 이런 걸 써가지고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을 P2P로 거래하기 시작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가치 거래와 전달도 우리는 이미 막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세계에서 8번째로 큰 자산입니다. 이는 다 바꿔 말하면은 현재 거대한 글로벌 가치 레이어가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에서 8번째로 큰 규모의 자산을 활용해가지고 글로벌 전 세계에서 가치를 전달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뭐 쉽게 말하면 달러를 그냥 바꾼 가치가 일정한 코인이라 할 수 있지만은 이 디지털 가치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가치 시스템하고 디지털 가치 시스템을 연결해주는 브릿지의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조사한 바로는 이게 1260억 달러 어치 발행이 됐습니다. 근데 그 사이 또 많이 발행돼가지고 지금은 아마 1300억 달러를 훌쩍 넘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NFT를 통해 가지고 디지털 메타버스에서 노동, 시간 사용도 가치로 변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제3세계에서 저개발 국가에서 많이 인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시간 게임에서 1달러 벌면은 별로 많은 돈을 번 게 아니죠. 근데 이들 국가에서는 1시간에서 1달러 번다 굉장히 많은 돈을 번게 되기 때문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약간 주제를 돌려서 옛날 토크쇼의 한 장면을 소개하겠습니다. 1995년에 빌 게이츠하고 데이빗 레터만이라는 토크쇼 진행자가 한 얘기인데요. 인터넷이 도대체 뭐냐라는 주제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대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레터맨이 인터넷이 뭐냐 물어보니까 빌 게이츠가 정보를 게시한다. 홈페이지도 만들고 이메일도 번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레터맨이 갑자기 얼마 전에 야구 중계를 들었다는 사실을 들었는데 컴퓨터로요. 근데 라디오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라고 반문을 합니다. 이제 막 장르가 뒤집어졌죠. 빌 게이츠가 반박 같은 걸 합니다. 아, 이건 좀 다릅니다. 야구 경기를 저장했다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레터맨이 녹음기를 아냐고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게이츠가 그럼 뭔가 배우고 싶으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니까는 레터맨 또다시 자기는 전문 잡지도 보고 있고 그리고 계속 전문 업체에 연락도 하고 한다 하면서 이제 동영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현재로 돌아보죠. 1995년 저희가 지금 이 대화를 봤을 때는 굉장히 바보 같은 질문이었죠. 근데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블록체인이 왜 필요해? 이게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데?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비판을 하죠. 블록체인은 느리다, 비싸다, 이거는 뭐 정부의 통제도 안 받고 못 믿겠다. 네, 정확한 비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반론의 여지는 크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인터넷도 95년에 봤다면은 뭐 야구 중계만 놓고 봐도 뭐 텔레비전 라디오가 있고 녹화하는 거 하면은 뭐 비디오 레코더라든지 아니면은 녹음기가 있었고 정보 검색 전화나 잡지가 있었습니다. 단일 서비스로 보면 인터넷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하나의 정보 네트워크, 정보 레이어입니다. 이와 같이 블록체인도 각각 떼놓고 보면은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결제하기엔 너무 느리고 뭐 송금하기엔 수수료가 좀 비싸기도 하고 저장하기에는 잃어버릴 위험이 있고 하지만은 이것을 하나의 가치 레이어라는 관점으로 본다면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금 주의하면 좋겠는 게 이 디지털 세계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도 사실 국경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사업을 한다면서 국내용으로 인터넷 사업을 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사실은 인트라넷 사업을 하는 셈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또한 글로벌하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아주 좁은 뭐 우리나라, 우리 도시, 우리 기업만 놓고서 이 사업을 한다면은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블록체인 사업이 아니라 분산 데이터베이스 정도의 사업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블록체인을 글로벌 레이어로 봤을 때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냐? 이제 메타버스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생깁니다. 블록체인은 물리 법칙과 같아가지고 한 개인이나 한 기업이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하면은 전 세계 메타버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법칙을 만들어내고 법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식이죠. 메타버스가 A, B, C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이 각각의 메타버스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화폐는 뭐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고 여기 아이템들은 NFT를 통해 공유할 수 있고 이것들을 거래하는 데는 디파이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뭐 혹은 플레이 이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신원이라든지 신용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또 다른 블록체인들이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메타버스를 넘어가지고 실제 세계로 블록체인이 들어간 경우 얼마 전에 있었죠.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비트코인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실상은 아까 말한 거대한 글로벌 가치 레이어로서의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받아들였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굉장히 개발이 안 돼가지고 자국 화폐 정책도 포기해서 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인프라는 없고요. 전 국민의 70%가 은행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은 편이어가지고 이들 나라에서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정산용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인 거죠. 달러를 보내면은 이제 스트라이크라는 비트코인 업체랑 협력을 해가지고 이를 순간적으로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라이트닝 네트워크에서 전송을 한 다음에 다시 마지막에 달러로 바꿔서 주는 셈입니다. 이거는 은행의 결제 시스템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문제는 이 나라가 은행 결제, 이런 전자결제, 전자금융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드는 수천억, 수조 원의 비용을 아끼고 그냥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 나라는 이렇게 비트코인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하고 물건을 사고 ATM에서 돈을 뽑고 입금을 하고 지금은 투자를 하는, 즉 이 나라가 갑자기 금융 상품까지 접근 가능한 나라가 됐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부켈레 대통령 사진인데요. 마이애미에서 컨퍼런스 할 때 이렇게 진보적인 모습으로, 쿨한 모습으로 발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발표를 정리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이 뭐냐? 이게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감히 제가 이 산업의 발전을 다 담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거는 블록체인은 자기 주권적 네트워크이고요. 글로벌한 것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가치 네트워크입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발전할지 100% 예측할 수 없지만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이 키워드들을 주제로 산업이 쭉 앞으로 나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뢰, 정보에만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를 가치, 그리고 자기 주권, 이것들로 확장시키고 이들이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발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2 ICT 산업전망 컨퍼런스 2일차 디지털 자본의 시대 세션의 좌장을 맡은 키스디의 정용찬 본부장입니다. 한성대 조지호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게 좀 어려운 주제인데, 굉장히 이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해 주시면서 청중들은 조금 더 쉽게 다가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발표 자료를 보니까 마치 이제 인공지능도 몇 번의 겨울 혹한기를 겪고 지금은 상당히 이제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수님 발표 안에서도 블록체인도 인공지능처럼 몇 차례 이제 부침을 거쳐서 상당히 이제 지금은 어려움을 좀 이겨내고 있다, 이런 거를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교수님께서 이제 가치 레이어 관점에서 좀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가치 레이어 용어는 조금 어려웠는데 마지막 말미에 디지털 가치 네트워크 이렇게 또 설명을 해 주셔서 상당히 좀 이해가 좀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한 두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소개해 주셨듯이 이제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 블록체인을 이제 법정화폐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뭐 이세돌 기사의 바둑 기보도 뭐 이제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공공 부문에 있다 보니까 이러한 사례 이외에 공공 부문에서 또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킨 사례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관련 연구를 좀 해보기도 했는데,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야이죠. 하나는 이제 분권 아이디, DID 부문인데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데가 아니라, 리비아라든지 이런 난민들이 있는 곳에서, 아니면 유엔이 월드 푸드 프로그램 같은 거, 그런 난민촌 있는 데에서 분권화된 아이디, 그죠? DID를 활용해가지고, 푸드 바우처, 푸드 쿠폰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아이들의 신원을 확인한다든지 하는 일들을 이제 했고, 그게 가능했던 거는, 거기에 역시 아이디 인프라, 신원 인프라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분권화된, 분산화된 네트워크를 활용해가지고 도입을 하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건 제가 되게 흥미롭게 보는 부분인데요. 나이지리아에서, 이제 글로아랑 옐라라는 곳이 파트너십 맺어가지고 신용 레이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 기록을 쌓고 있는 건데요. 이제 신용 역시 사실 우리가 신용카드를 쓴 지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생각보다는. 네. 신용망이 금융의 정점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도달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드는데, 이거를 블록체인을 활용해가지고 국가 전체적으로, 물론 공공이 개입하지 않고 민간 차원의 사원이 있지만은, 대상은 그 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신용이라는 거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신용담보대출까지도 이루어지고, 그 담보대출의 또 소스가 글로벌 가치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거죠. 전 세계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걸 줘가지고,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신용도를 확인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그 나라에 대한 발전이라든지 뭐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것도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통 블록체인 하면 뭐 이제 막 약간 투기, 뭐 광풍 막 이런 표현을 하도 많이 써서 좀 차갑고 냉혹한 그런 성격인 줄만 알았는데 교수님 설명 들으니까 굉장히 따뜻한 그런 역할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블록체인의 유용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좀 대중들한테는 공감대 확산은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제 정책 당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정책 당국이 그런 공감대 확산이랄까요? 그런 걸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뭐 어떤 준비나 대비가 좀 필요할까가 좀 궁금합니다. 뭐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제 발표하고 좀 이렇게 조율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제가 마지막에 이제 자기주권적 글로벌 가치 디지털 네트워크라고 했는데 시민들 입장에선 자기주권이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저희가 너무나 자기주권적인 그런 디지털 라이프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아까 비밀번호 찾기에서 봤듯이. 그래서 블록체인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처음 당황하는 게 비번을 못 찾아요? 라는 부분이에요. 네, 비번 잊어버렸는데 어디다가 호소합니까? 회사에 답니까? 근데 여기 비트코인은 회사가 없는데요.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좀 더 이제 자기주권적으로 가자. 이거는 또 우리가 정부나 공공에서 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이나 이런 쪽과도 이제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나 공공 영역에서는 저는 글로벌한 부분, 가치 네트워크라는 부분을 조금 이제 자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열려있는 태도로 접근을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업들이 사실상 글로벌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로컬 네트워크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 어떤 사업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하는데 계속 다른 네트워크 메인넷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 두 개인가 세 개까지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블록체인으로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수밖에 없고 또나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자면은 뭐 이제 토큰을 인정해야 된다, 뭐 화폐로서 인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분들이랑 비슷하지만 저는 이제 그걸 가치 네트워크라는 걸 이해를 하고 여기에 가치가 담길 수 있다는 거를 인정을 하고서 접근을 해야지 이거를 정확하게 또 이 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확산을 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 설명을 듣다 보니까 사실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우리 일반 시민들도 좀 준비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거에 좀 소홀하다 보면 또 격차 얘기고 나오고 좀 뒤처지게 되고 그런데 사실은 좀 그러한 디지털 전환 시대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가 이 블록체인 같은데 오늘 교수님 발표를 통해서 상당히 일반 시민들도 한층 조금 친숙해진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